대한민국의 겨울은 언제나 춥지만 2025년의 겨울은 유독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감돕니다. 기온 탓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혈관, 돈맥이 얼어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플렉스와 욜로를 외치며 소비의 주축이 되었던 2030세대는 이제 무지출 챌린지와 거지방이라는 새로운 트렌드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점심값 1만 원 시대, 직장인들은 식당 대신 편의점으로 향하고 저녁 회식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지갑을 닫는 수준을 넘어선 거대한 소비의 빙하기 초입에 서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소비절벽이라고 부릅니다. 낭떠러지 앞에 선 것처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대한민국 GDP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멈춘다는 것은 곧 국가 경제 엔진의 절반이 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지출은 곧 누군가의 소득입니다. 내가 커피 한 잔을 줄이면 카페 사장님의 소득이 줄고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면 그 아르바이트생의 소비 여력 또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침체의 악순환입니다. 지금의 현상은 과거 일시적인 불안과는 결이 다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소위 3고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통장에 찍힌 월급의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지금은 돈을 쓸 때가 아니라 움츠려야 할 때다. 하지만 이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이 집단화되었을 때 경제 전체에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구성의 오류입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지갑을 닫았는데 그 결과로 모두가 더 가난해지는 역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역설의 한복판으로 걸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차가운 경제의 겨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빙하기가 불러올 파괴적인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냉철하게 분석해 볼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기업의 부실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번 위기의 진원지는 바로 가계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빚장부에서부터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것은 어쩌면 자산의 환상이었을지 모릅니다.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상승하던 시절, 우리는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 쓰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저금리라는 달콤한 유혹 속에 유동성은 넘쳐났고 사람들은 빚을 내어 자산을 찾습니다. 이른바 영끌과 비투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유동성의 파티가 끝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감당하기 버거운 이자 청구서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상회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채의 질입니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수십조 원이 늘어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곧바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졌고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이 고스란히 은행 창구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 수많은 가구의 DSR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대출 원금과 이자로 150만 원, 200만 원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소득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식비, 의류비, 그리고 문화생활비입니다. 필수제가 아닌 선택제부터 가차없이 잘려나갑니다. 백화점 명품관의 대기줄이 사라지고 골프장 예약이 텅 비어가는 현상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자를 갚느라 쓸 돈이 말라버린 가처분 소득의 실종을 보여주는 서늘한 증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여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산 효과, 즉 내 집값이 오르면 소비 심리도 덩달아 좋아지는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집값 하락의 공포는 소비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공포감은 실제 지갑에 돈이 있더라도 지갑을 닫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소비 빙하기의 첫 번째 뇌관, 부채의 역습입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그 충격은 가장 먼저 상점의 계산대를 강타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뒤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바로 재고의 누적입니다. 팔리지 않은 물건은 기업에게 있어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르지 못하고 고인 피, 즉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창고에 쌓인 제품은 현금 흐름을 막고 보관 비용이라는 추가적인 출혈을 강요합니다. 기업의 대응은 본능적이고 즉각적입니다. 먼저 공장 가동률을 낮춥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기계가 멈추면 그 다음 멈추는 것은 투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대신 현금을 쥐고 웅크리는 쪽을 택합니다. 이른바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투자의 감소는 곧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경기 침체 메커니즘의 가장 고통스러운 연결고리입니다.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기존 인력마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냅니다.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면 근로자들의 소득은 끊기거나 줄어듭니다. 여기서 악순환의 고리는 완성됩니다. 해고된 근로자 혹은 해고의 공포를 느끼는 직장인은 소비를 더욱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소비 감소가 생산 감소를 부르고 생산 감소가 고용 감소를 부르며 줄어든 고용이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이 지독한 축소균형. 한번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빠져나오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물건이 안 팔리는 시대를 지나 경제의 기초 체력이 깎여나가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디플레이션 스파일의 공포가 이론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소비의 빙하기는 사실 대한민국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바다 건너 다른 나라들이 이미 걸어갔던 그리고 고통스럽게 견뎌냈던 길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시감은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1990년대 초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했을 때 나타난 현상은 대차 대조표 불황이었습니다. 자산 가격은 폭락했지만 빚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일본의 기업과 가게는 돈을 벌면 쓰는 대신 묵묵히 빚을 갚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멈추고 부채 상환에 올인하는 순간 국가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게가 높은 금리에 짓눌려 지갑을 닫고 원리금을 갚는 데 급급한 모습은 당시 일본의 데자부처럼 보입니다. 지구 반대편 남미와 남유럽의 사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섬뜩한 경고를 보냅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소비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례입니다. 반면 그리스는 국가 부도 위기 이후 강도 높은 긴축 재정으로 연금이 삭감되고 세금이 치솟자 중산층이 붕괴하며 내수 시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이들 국가와 다릅니다. 하지만 소비 여력의 상실이라는 결과론적 현상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터키가 고물가 속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역주행 실험을 하다가 리라와 폭락과 구매력 실종을 겪은 사례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낼 때 국민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1997년 IMF 외환 위기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때는 기업이 쓰러져서 위기가 왔고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하며 장롱 속의 자산을 꺼내 나라를 도울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위기는 다릅니다. 이번엔 가계가 진원지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장롱은 이미 비었고 빚장부만 가득합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이번 소비 침체를 과거의 위기들보다 더 질기고 위험한 구조적인 늪으로 진단하는 이유입니다. 세계 경제사의 묘지 비석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다른 길을 갈 준비가 되었는가? 세계 경제의 경고등을 뒤로하고 다시 대한민국 내부를 들여다보면 소비 빙하기의 충격파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혹하게 닿는 곳이 보입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모세 혈관이자 최후의 보루인 570만 자영업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취업자 혼명 중 2명이 자영업자인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자영업 공화국입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 순간 이 거대한 방파제는 파도를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 인건비와 전기세 그리고 불어난 임대료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가게를 접는 것입니다. 통계청 데이터는 냉혹합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장님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골목 상권의 붕괴는 곧 지역 경제의 마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충격이 실물 경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가가 비어가면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폭락합니다. 이는 곧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라는 뇌관을 건드립니다. 건물주도, 건물을 지은 건설사도,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도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소비 침체가 불러온 상가 공실률 급증은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구멍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경제는 기이한 양극화 현상을 목격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수출 대기업은 환율 효과로 역대급 실적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 우리를 지탱했던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날아가는데 내수는 기어가는 이른바 경제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지표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하락은 경제가 늙고 병들어 더 이상 달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소비 빙하기가 일시적인 계절 변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영원히 끌고 들어가는 구조적 족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게와 기업이 모두 신음하는 지금, 국민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경제의 컨트롤 타워, 정부와 한국은행을 향합니다.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수방수 역할을 자처했던 그들이기에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정책당국이 마주한 현실은 진퇴양난 그 자체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브레이크도 엑셀러레이터도 마음대로 밟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통화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려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카드는 자칫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한 자본 유출 우려,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다시 폭발할지도 모르는 1,800조 원의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습니다.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죽고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와 환율이 튀어오르는 이른바 통화정책의 딜레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곡간을 푸는 재정정책은 어떨까요? 불황기에는 정부가 돈을 풀어 마중물을 붓는 것이 케인즈 경제학의 정석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주머니는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 때문입니다. 기업 실적이 악화되니 법인세가 거치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니 양도세와 취득세마저 줄어들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나갈 돈만 많은 상황. 정부는 경기 부양은커녕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재정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 수단들이 모두 무력화된 정책의 공백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방패도 재정이라는 창도 쓸 수 없는 무방비 상태. 정부가 내놓는 미시적인 대책들이 거대한 소비 빙하기의 파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컨트롤 타워의 나침반이 흔들리는 사이 각자 도생의 파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결국 개인은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각자 도생, 제각기 살아남을 길을 도모한다는 이 차가운 사자성어가 2025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거시경제의 파도가 덮쳐올 때 우리는 가게라는 작은 배의 선장이 되어 항로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 빙하기를 건너갈 생존 키트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꼽는 첫 번째 원칙은 명확합니다. 현금 흐름의 확보입니다. 자산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흐름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깔고 앉아 있어도 당장 쓸 현금이 없다면 그것은 부자 빈민에 불과합니다. 불황기에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자산 증식보다는 비상시에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현금 주기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현금은 왕이다라는 격언은 불황기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혹독한 부채 다이어트, 즉 디레버리징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빚은 복리의 마법이 되어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괴물로 돌변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을 상회하기 어려운 지금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빚을 갚는 것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나 다중채무와 같은 나쁜 빚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여 고정비 지출을 줄이고 가계의 기초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자산은 부동산도 주식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경기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이 일상화됩니다. 이때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는 대체 불가능한 업무 능력, 즉 인적 자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제2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노력. 이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과 불황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해지 수단입니다. 겨울은 춥고 깁니다. 하지만 곰이 겨울잠을 자듯 움츠리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키우며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시간. 지금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닌 냉철한 현실인식과 치열한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소비 빙하기가 단순히 고금리와 경기 순환의 문제라면 언젠가는 다시 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보며 진짜 두려움을 느끼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재앙, 인구 절벽입니다. 지금의 소비 위축은 어쩌면 인구 구조 변화가 불러올 거대한 쓰나미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경쟁 활동의 주체이자 소비의 객체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저귀와 분유를 사고, 성장하며 학원비와 옷을 쓰고, 성인이 되어 집과 차를 삽니다. 이 모든 생애 주기가 곧 소비의 거대한 흐름을 만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벌어서 쓸 사람이 물리적으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고령화는 소비의 질과 양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은퇴한 고령층은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급격히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유행을 쫓아 옷이나 최신 가전을 사기보다는 불확실한 노후와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지갑을 닫고 현금을 움켜쥡니다. 젊은 세대가 사라진 거리에 활력이 돌림만무합니다. 수축 사회에서는 백화점보다는 병원이, 트렌디한 카페보다는 요양원이 더 큰 산업이 됩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이 현상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0%대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인구만 늘어나는 역피라미드 구조. 이 속에서 내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건을 사줄 사람이 줄어드는 시장에 미래를 걸 기업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리의 빈 상가들과 닫힌 지갑들은 어쩌면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겪어야 할 필연적인 미래의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금리 인하나 재정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뼈대 자체가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소비 빙하기는 어쩌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수십 년간 탐닉해온 달콤한 독에 대한 금단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그 독의 이름은 바로 부채입니다. 우리는 성장이 정체될 때마다 빚을 내어 아파트를 짓고 빚을 내어 집을 사며 그 자산 가격 상승을 경제 성장이라고 착각해왔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댄 부채주도 성장은 우리에게 풍요의 환상을 심어주었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더 이상 빚을 낼 여력도 갚을 능력도 사라진 지금 그 거품이 꺼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불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소비의 모래성은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맞이할 시대는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의 파티장이 아닙니다. 연 2초 3%의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뉴 노멀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저점이 아니라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열쇠로 창조적 파괴를 지목합니다. 슌페터가 말했듯 낡고 병든 것을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저금리에 기생하며 연명해온 좀비 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 자본과 인력을 생산성이 높은 혁신 산업으로 재배치하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소비의 원천은 부채가 아닌 소득이 되어야 하고 그 소득은 자산 거품이 아닌 생산성 향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동산에 잠겨있는 대한민국의 막대한 자금이 기업의 R&D와 혁신 스타트업으로 흘러들어가게 물길을 돌려야 합니다. 자산의 시대가 저물고 혁신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남미형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뼈를 깎는 수술의 통증일까요?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병의 신호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이 성장 통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긴 터널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갑 닫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차가운 명제는 단순히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상업적 위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한 낙관을 잃어버렸다는 희망의 부도 선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쓴 돈이 내일 더 큰 가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열심히 일해도 빚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체념이 우리 마음속의 지갑을 먼저 닫게 만들었습니다. 소비 빙하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달려온 속도전, 빚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의 속도가 아닌 삶의 밀도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규모를 키우는 양적 팽창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질적 상숙으로의 전환. 그것만이 이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살아남을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학에서 소비는 심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심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은 신뢰입니다.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키를 잡고 있다는 신뢰, 기업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개인의 확신. 이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회복될 때 비로소 닫혔던 지갑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얼음판을 깨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혁신이라는 씨앗을 뿌려야만 맞이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지금의 침묵과 위축이 영원한 쇠락의 전주곡이 될지, 아니면 더 단단한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이 될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갑은 돈을 꺼내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표를 던지는 곳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